소울 스토리타임입니다. 오늘은 돈지사 쌍둥이 탐정의 미스터리 추적 이야기입니다. 시작해볼까요? 일러두기. 별표본 도서는 일본의 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일본의 불교는 승려의 결혼과 육식을 허용하는 등 한국과 많은 문화적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별표 한국 독자들에게 보다 익숙하게 다가가기 위해 도연사를 일본식 발음인 도젠지, 더전지가 아니라 한국식 한자 발음인 도연사로 표기하였습니다. 제1화 절 옆에는 귀신이 살까? 2일. 햇살이 강한 7월의 시골길을 하얀 세단 한 대가 달린다. 아따 더워 환장하겄네. 이러니 사람도 죽지야. 운전석에 앉은 내 옆에서 아버지 구보야마 신카이가 불평을 늘어놓는다. 오래된 고물 세단은 에어컨도 약해 아버지는 왼손으로 가사에 가슴께, 오른손으로 매끈한 머리 언저리에 저마다 부채질을 한다. 기분이 좋지 않아 공연히 화를 내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는 평소에도 늘 무뚝뚝하니 애교가 없다. 장마가 끝나자마자 이렇게 더우니 오봉 별표 독경 때를 상상만 해도 마음이 무겁네요. 별표 매년 양력 8월 15일을 중심으로 하는 일본의 명절. 내가 분위기를 맞춰주자 아버지는 그런 약을 한다고 쉴 수도 없는 노릇이제 하며 투덜댄다. 카트를 밀며 횡단보도를 건너는 할머니 앞에 차를 세우고 편도 1차선 도로 끝을 보니 달궈진 아스팔트에서 아지랑이가 아른거린다. 시골길을 똑바로 종단하는 생활도로는 외길인지라 마치 깔려진 레일 위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인생 같다. 옆으로 빠지는 작은 길조차 거의 찾을 수 없다.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 있었던 오가미 신노스케가 나흘 전 저녁 결국 세상을 떠났다. 부고는 곧바로 오가미 집안 대대로 시주를 했던 도연사로 전해져 몇 시간 뒤에는 주지인 신카이가 친경 별표를 했다. 오가미 집안은 대지주가 많은 여기 유치쿠시에서도 손에 꼽히는 자산가 일족으로 그 가족이 돌아가셨지만 유족들은 슬퍼할 새도 없이 손님 접대에 바쁠 것이 눈에 훤하다. 그러지 않더라도 신노스케의 네 자녀는 모두 이 지역을 떠나 멀리 떨어진 도시에서 가정을 꾸렸기 때문에 다 모이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다. 별표 입관하기 전 망자의 머리맡에서 하는 독경. 그래서 일단 본장 별표은 가까운 친척끼리 모여 오늘 오가미 저택에서 치르기로 했다. 장례의 인도자인 도사, 아버지 신카이와 나, 이카이도 장례를 돕는 사람인 협사로 참석하게 되었다. 별표 본장, 망자를 묻는 정식 장례식 절차를 이르는 말. 그런데 신노스케 씨도 안 됐네요. 젊은 부인을 얻은 지 5년도 안 되었는데. 내가 엑셀을 밟으면서 말하자 아버지는 뭐가? 하고 잘라버린다. 그 사람은 일찌감치 아내를 여의고 자기도 10년 전에 간에 병이 생겼제. 후처도 그런 사실을 다 암시롱 신노스케 씨에게 접근한 거요. 처음부터 죽는 걸 전제로 결혼한 건디 뭐가 불쌍하디야. 요컨대 후처는 재산을 보고 신노스케와 결혼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건가? 신노스케는 여생을 자식보다 젊은 여성과 보낼 권리를 얻고 대신 후처는 신노스케의 재산을 상속한다. 그렇게 당사자들의 이해가 일치했다면 적어도 제3자인 아버지와 내가 뭐라고 말할 처지는 아니지만 미간을 찡그리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도 솔직히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렇다고 해도 나는 핸들 위에서 손깍지를 끼고 한숨을 내쉬었다. 좋든 싫든 지금부터 그 후처라는 사람과 만나야 한다. 상주이기도 하니까 어쨌든 인사라도 건네야 할 텐데 얼굴을 맞대기 직전에 좋지 않은 인상을 가져버렸으니 이 선입관이 태도로 드러날까 걱정이다. 물론 나도 도연사의 승려이다. 새삼 들을 것도 없이 공양주 집안의 동향은 알고 있었지만 적어도 오늘만큼은 그런 이야기를 잊고 순식간에 끝난 결혼 생활을 안타깝게 여기고 싶었다.
어른이 된 란이 어느 날 갑자기 나보다 훨씬 연상인 남자친구를 데려오면 역시 좀 충격일 것 같긴 하네. 후처의 일을 잊고 싶어서 나는 도연사에 사는 중학생인 여동생 이름을 꺼냈다. 마침 어제 이성 친구를 절에 데리고 왔기 때문에 그런 상상이 커졌다. 가볍게 한 얘기인데 아버지에게는 생각 밖의 대답이었던 모양이다. 일부러 헛기침을 한 번 하더니 그러고 보니 하며 도망치듯 화제를 바꾸었다. 오늘 아침 납골당 근처에서 유치 후 중학교 남학생을 봤어야. 아마도 어제 란이 데려온 애 같았는디. 납골당 근처에서? 나는 조수석을 슬쩍 본다. 아버지는 앞을 본 그대로 고개만 까딱한다. 참배를 온다고 혀서 납골당의 문을 열려고 가는디 저쪽 모퉁이에서 얼굴이 보이자녀. 깜짝 놀랐다니께. 어제 왔던 남자애는 얼굴도 못 봤지만 현관에 신발이 놓여 있는 건 봤지. 같은 신발을 신고 있었지. 도연사는 경내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납골당이 있어서 참배하고 싶다는 사람이 오면 절 사람이 입구의 열쇠를 열어줘야만 한다. 이전에는 입구를 개방했었는데 현재는 방범 때문에 사람의 출입이 많은 오봉이나 희간 별표 등의 시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항상 잠가 놓는다. 별표 춘분 추분을 중심으로 한 7일간. 유치 후 중학교는 절이 포함된 학군에 속한 학교이자 절에서 가장 가까운 학교다. 절의 정면 인도를 통학로로 사용하기 때문에 유치 후 중학교의 학생이라면 아침, 저녁으로 수없이 보아왔고 그 중에는 경내까지 들어오는 학생도 드물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도 오늘은 토요일이잖아요. 내 말에 아버지가 그렇다고 대답한다. 하지만 교복을 입었어야. 부활동 같은 거로 학교에 가던 도중이겠지. 내가 인사를 한 게 상대도 고개를 숙이고는 가버렸단 게. 뭔가 실망한 거 같았는디 뭐 하러 왔을까이? 혹시 란에게 데이트 신청을 하러 왔는데 그보다 먼저 무서운 아버지를 만나 어쩔 수 없이 퇴각했다. 이 말도 진심은 아니었지만 아버지는 다시 기침을 곁들여 반론한다. 어제도 절에 와놓고 왜 새삼 도망치느냐고. 그리고 그런 용무람은 교복은 안 입제. 데이트 장소가 학교였을지도 모르죠. 아뇨. 그렇게 집에 틀어박히길 좋아하는 란이 휴일까지 학교에 간다고야? 아버지는 내 말을 믿지 않는다기보다 믿고 싶지 않은 모양이다. 무엇보다 나 역시 아버지 의견에 동의한다. 매일 열심히 학교를 다니는 란을 두고 마치 등교 거부 학생처럼 말하는 건 좀 그렇지만 남학생의 목적이라면 지피는 게 없는 것도 아니다. 자유연애의 조짐조차 허락하지 않는 극단적인 딸, 바보 아버지를 놀리는 건 그만두고 그 점을 전하기로 했다. 그 남자애. 이제까지 절이라는 데를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어서 어제 란에게 부탁해서 우리 절 여기저기를 안내받았어요. 다른 사람의 부탁이라면 덮어놓고 좋아하는 란이니까. 절 안을 다 둘러보고도 성이 차지 않았는지 납골당까지 안내했죠. 그런데 어제 집에 가다 그 남학생, 잃어버린 물건이 있다는 걸 깨달은 거 아닐까요? 하지만 그때는 이미 어두워졌기 때문에 다음날 아침, 해가 뜨기를 기다려 납골당 주위를 찾아봤죠. 어제 저녁, 납골당의 미닫이 창문의 간유리 너머로 두 개의 사람 그림자가 보였던 것을 나는 바깥쪽에서 목격했다. 창틀에 들어온 상반신은 틀림없이 란과 그 남학생이었고 란에게도 확인했다. 납골당에서 물건을 잃어버렸음은 사람한테 부탁해서 안도 찾아봐야지. 아버지는 이의를 제기했지만 그 점에 대해서는 생각을 끝낸 상태다. 납골당에서 나올 때까지는 물건을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확신한다면 납골당 주위만 찾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제가 어젯밤 납골당을 둘러봤을 때 안에는 아무것도 떨어진 게 없었어요. 납골당은 매일 밤 내가 돌아본다. 중앙에 설치한 세전함속과 각 공양주의 납골단에 올려진 동전을 회수하거나 참배객이 열어놓은 창문을 닫기 위해서다. 때문에 그때 바닥에 무엇이 떨어져 있었다면 틀림없이 내가 알았을 것이다. 그래서 그 남학생은 납골당 주위를 한바탕 둘러보다 아버지와 만나는 바람에 돌아간 거죠. 아버지 말처럼 실망했다면 찾지 못하고 포기했나 보네요. 그런 건가? 나도 그 아이가 나온 곳을 둘러보긴 했는데 아무것도 떨어진 건 없었어야. 완전히 납득한 아버지에게 내가 틀림없이 집에 돌아가는 길에 떨어뜨린 것일 거라고 얘기하려던 참이었다. 이카이 형, 그거 진심으로 말하는 거야? 조용했던 뒷자리에서 갑자기 목소리가 들렸다. 룸미러를 슬쩍 보고 내가 말한다. 물론 진심인데 뭐 이상한 점이라도 있니? 그러자 그는 대놓고 사람을 바보 취급하듯 입가를 일그러뜨렸다. 란을 사람 좋게 키웠지. 정말 이카이 형과 닮았어. 그렇게 말하면서도 내는 휴대게임기의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2. 절이라는 장소는 종종 어떤 자선단체나 공공시설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세금을 안 내니까 부러워 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지인에게 놀림으로 들을 때는 별로 신경 쓰지 않지만 그런 경우만이 아니다. 근처에 모임이 있을 때 절 주차장에 멋대로 차를 세우는 사람도 있다. 이것은 공양주 집안에 폐를 끼치는 일이 되기 때문에 볼 때마다 주의를 줘야만 하는데 그러면 오히려 운전자가 성을 내고 욕하는 경우가 있다. 세금도 내지 않는 주제에 주차장 정도는 개방하라고. 확실히 절은 공양주들의 마음에 따라 생계를 이어가고 종교 법인으로서의 세금, 즉 종교 활동에 따른 수입은 비과세이다. 그러나 나처럼 그곳에서 먹고 사는 사람의 소득은 일반적인 회사원 급여와 비슷하고 당연히 소득세 등의 납세 의무가 발생한다. 별표 따라서 절은 우리들 승려도 매일 밥을 먹기 위해 그리고 세금을 내기 위해 일해야만 하는 곳으로 마음을 받는다고 하지만 대가를 내지 않으면 운영할 수 없다는 점은 절이나 기업이나 마찬가지이다. 앉아서 돈 벌기라는 말처럼 승려들이 고수입을 벌어들이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전업으로는 할 수 없어서 다른 일과 겸업하는 승려도 많다. 나름대로 세상 살기 힘든 면도 있는 것이다. 별표 한국과 다르게 일본의 경우 종교인에게도 소득세 등의 납세 의무를 부과한다. 내가 태어난 곳이기도 한 도연사는 그런 점에서 공양주가 300을 넘고 아버지와 내가 전업으로 승려를 한다는 점에서 나름 풍족한 절인지는 모른다. 지도에서 보면 도연사는 후쿠오카 별표의 한중앙을 차지하는 유치쿠 시의 북부에 위치한다. 유치쿠는 최근 지역 통합 정책에 따라 마을 3곳을 통합한 시로 현에 속한 마을 중에서도 손에 꼽히는 넓이의 총 인구는 5만 명 정도이다. 마을을 종단하는 생활도로 주변에 늘어선 교외형 점포 외에는 산과 농지, 낮은 가옥밖에 없다. 굳이 말하자면 촌동네이지만 고속도로를 1시간만 달리면 후쿠오카 시내에 도달한다는 편리함도 갖추고 있다. 이러한 입지는 도연사의 많은 공양주와 연결되는 한편, 공양주의 소재지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서 법사와 장례식을 위해서는 북으로는 야마구치 현, 남으로는 가고시마 현까지 가야만 한다. 별표 한국의 도와 비슷한 일본의 행정구역 단위. 경내에 별채 같은 납골당과 주차장을 보유하고 있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도연사는 공양주의 수뿐만 아니라 규모 면에서도 상당하다. 그런 도연사가 자선단체로 여겨지면 때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동물이 버려진다. 키울 장소는 충분하고 불교 사원인이 죽이지 않겠지. 아마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야박하다고밖에 볼 수 없는 동물 주인들이 개나 고양이가 든 종이박스를 경내에 몰래 놓고 사라진다. 그때마다 우리 절 사람들은 새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동분서주해야만 한다. 절에서 키우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도 한계라는 게 있다. 기본적으로 절에서 키우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다.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잊을만 하면 버려진 개와 고양이를 보게 된다. 가끔은 다른 동물, 토끼나 닭 같은 것도 버려진다. 그러나 사람의 아이가 버려진 것은 딱 한 번뿐이다. 초여름의 시원한 아침이었다. 발견한 사람은 당시 16이었던, 아직은 득도 즉 출가하기 전으로 가즈미로 불리던 시절의 이카이, 바로 나다. 그 당시에 나는 일어나자마자 모든 절의 덧문을 여는 것이 일과였다. 살림집에서 복도를 통하면 나오는 본당에 들어가 내부를 가로질러 목재 덧문을 옆으로 밀었을 때 처마가 있는 툇마루 구석에 빨간색 담요가 버려져 있는 게 보였다. 처음에는 불법 투기라고 생각했다. 본당 정면 계단에 놓여 있는 신발을 아무렇게나 신고 밖으로 나온 것은 쓰레기장에 버리려면 그게 편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가까워지자 담요가 상자 같은 것을 덮고 있는 게 보였다. 안에 무언가가 들어있다. 그렇게 확신했을 때에는 이미 담요를 잡을 수 있는 데까지 와 있었다. 좋지 않은 망상이 머리를 채웠다. 누군가를 불러오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혔지만 그건 그거고, 그래도 젊은이의 의지와 허세라는 것이 용서할 수 없었다. 귀신이 나올까 부처가 나올까, 나는 조심스레 손가락을 뻗어 담요 끝을 잡고 단숨에 펼쳤다. 거기에 구슬 같은 갓난아이가 있었다. 그것도 둘이나. 그때 나를 엄습한 감정은 지금도 말로는 표현할 수 없다. 갓난아이가 살아있다는 것은 한눈에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공포는 없었지만 전신이 빳빳하게 굳어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시선이 한 곳에 못 박힌 것처럼 피할 수 없었기 때문에 움직이는 걸 포기하고 상자 안의 아이들을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주름투성이에 찌부러진 얼굴로 보건대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것 같고 조금 마른 것 같아 보였지만 혈색도 좋고 둘 다 종이 기저귀를 제대로 차고 있었다. 천 조각 같은 신생아용 옷이 조금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한 아이의 품에는 종이 조각이 끼어져 있었다. 그 종이를 잡으려 하자 경직된 몸이 저절로 풀렸다. 손에 들고 펼치자 그것은 편지지로 아이를 놓고 사라진 사람의 것으로 보이는 아주 간결한 글이 쓰여 있었다. 여자아이는 란, 남자아이는 렌이라고 합니다. 올해 4월 8일에 태어난 쌍둥이입니다. 아무래도 기를 수가 없습니다. 부디 이 아이들을 잘 부탁드립니다. 상황을 파악한 나는 서둘러 가족을 부르러 갔고 그 다음부터는 불이라도 붙은 것처럼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경찰에 신고를 하자마자 친부모 찾기가 시작되었고 동시에 언론에도 알려져 보도까지 이루어졌지만 결국 아이를 버리고 간 부모는 찾을 수 없었다. 일단 절 사람들이 아이들을 돌보면서 아동복지시설과도 대화를 나눴다. 드디어 시설에 맡기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던 때였다. 이 아그들은 우리가 키워야겠어. 너그들이 가족이 되어주라고잉. 아버지가 느닷없이 이런 말을 꺼냈다. 당시 도연사에는 나와 아버지 말고도 두 누나, 즉 구보야마 가문의 차녀와 삼녀가 살고 있었다. 지난해에 어머니가 병으로 쓰러지자 당황한 장녀가 어머니에게 시집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고 해서 서둘러 혼담이 오가고 다른 절로 시집을 간 결과이다. 어머니는 장녀의 결혼식에는 출석했지만 얼마 후 불귀의 객이 되었다. 6이었던 가족은 넷이 되어 그냥도 넓고 텅 빈 절에 구멍이라도 생긴 것처럼 썰렁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런 말을 했으리라. 쓸쓸했던 것이다. 적적함이 하도 길게 이어지니까
어디에 누구 애인지도 모르는 갓난아이 쌍둥이가 보이지 않는 구멍을 메워줄지도 모른다는 희망에 찼다. 그 후 아버지는 우리들 형제와 관계자들에게 가타부타 말없이 아이들을 양자로 받아들였고 다시 여섯으로 돌아온 가족은 이전처럼, 아니 이전보다 더 시끌벅적했다. 시간은 화살같이 흘러 그로부터 14년이 지났다. 그 사이에 내가 도쿄 대학에서 불교를 배우고 돌아왔고 남은 두 누나가 일반 남성과 결혼하는 등 가족의 증감은 있었다. 쌍둥이 란과 레는 건강하게 자랐지만 당연히 양친이 다 있는 가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버지, 그리고 우리 남매와 피가 섞이지 않았다는 것을 일찌감치 이해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막내 동생인 것도 3세대 즉 신카이의 손주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관계 아래에서 쌍둥이들은 그들 나름대로 가족의 정을 우리들과의 사이에서 찾아낸 게 아닐까 생각한다. 최근 아버지는 주말에는 렌을 일에 데려가라고 내게 일렀다. 다음으로 도연사를 이을 사람은 장남인 나라고 생각하지만 장래에는 렌에게도 저를 돕도록 시킬 셈인가? 라며 질문을 던지면 다음과 같은 대답이 돌아온다. 중의 일이라는 걸 직접 보지 않음은 한번 해볼 만할지도 하고 싶지 않은지도 모르니께. 그 대답을 들은 나는 렌이 스님이 되겠다고 하기를 아버지가 바라고 있음을 깨달았다. 현재 렌은 중학교 2학년. 다감한 성격에다 솔직한 란과는 달리 한창 반항기 중이다. 원래 이른바 버려진 아이라는 점을 약간 빗돌게 받아들였는데 요즘에는 타인의 언동을 악의를 가지고 해석하는 경향이 더해져 점점 더 까다로워지고 있다. 란을 제외하면 이 구보야마 집안에서 가장 나이가 가깝고 대학 시절에 배운 표준말을 동경하며 짓거리는 나조차 요즘에는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몰라 고개를 갸웃거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래도 렌은 법사 같은 데 나갈 때 내가 같이 가자고 하면 투덜거리면서도 따라는 온다. 그것이 아버지의 의향임을 그는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한마디에 도연사에 받아들여져 적어도 물질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이 자란 것에 나름대로 은혜를 느끼고 있는 듯하다. 그렇게 어린아이답지 않은 배려도 역시 어려서부터 쭉 이어지고 있다. 란과 렌이 답답함을 느끼지 않도록 14년 동안 나도 나름대로 여러모로 생각하며 대해왔다. 그게 옳았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쌍둥이와의 생활을 육아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이를 가진 모든 가정과 마찬가지일 것이다. 앞으로 그들이 어른이 될 때까지, 아니 어른이 되어도 그런 잠은 끊이지 않을 것이다. 쌍둥이를 발견했을 때 고등학생이었던 나도 올해 30을 맞이했다. 그리고 그때 태어났던 쌍둥이는 곧 내가 그들을 발견한 나이가 되려고 하고 있었다. 3. 무슨 소리야? 렌, 너 뭔가 알고 있어? 여전히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나는 뒷자리에 앉은 렌에게 물었다. 오늘 아침 아버지가 목격했다는 남자아이 얘기다. 게임이 제대로 되지 않는지 렌은 젠장 하고 투덜댄 후에야 겨우 고개를 들었다. 가는 눈매가 룸미러 너머로 나를 바라보고 있다. 온몸을 검은 옷으로 감싼 것은 행선지가 장례식장이라는 배려 때문만이 아니다. 그는 특히 검은색을 좋아해 밝은 색의 옷은 거의 입지 않는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그 녀석, 세전을 훔치러 온 거야. 세전을? 아마도 납골당 같은 데는 세전이 쌓인다는 것을 알고 절에 사는 란에게 부탁을 한 거지. 동성인 나에게 부탁하지 않은 건 사람 좋은 란과 달리 거절당할 게 뻔하니까. 확실히 납골당에는 세전함이 있는 데다 참배를 하러 왔던 사람들이 동전을 올리고 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걔는 어제 납골당에 들어갔어. 왜 굳이 오늘 아침에 훔치러 다시 오니? 그야 물론 어제는 란이 옆에 있었으니까. 아무리 사람을 의심할 줄 모르는 란이라고 해도 어쨌든 절 사람이야.
세전 도둑을 그냥 둘 정도로 바보는 아니지. 그렇다고 해도 납골당은 잠겨 있다. 어제 란과 함께 납골당에 들어갔던 남자애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 점을 묻자 란은 차창으로 시선을 던지었다. 안쪽에서 창문 열쇠를 열어둔 거 아닐까? 그렇게 해두고 나중에 유유히 훔쳐갈 생각이었지. 이카이 형이 매일 밤 열심히 문단속을 한다는 것을 모르고, 즉 남자애는 란이 옆에 있어서는 세전을 훔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다른 날에 침입할 수 있도록 납골당의 창문을 열어놓았다는 말인가. 그러고 보니 어제 내가 납골당을 둘러봤을 때 창문 하나가 열려 있긴 했지. 하지만 그렇다면 왜 아침이 되어서야 훔치러 온 걸까? 밤이 더 사람 눈에 안 띌 텐데. 역시 부활동에 가다 들른 걸까? 하고 내가 말하자 란은 또 흥하고 비웃었다. 이카이 형은 모르는구나. 아주 단순한 이유라고 생각하는데. 단순하지만 중학생 남자애에게는 나름대로 절실하고 한심한 이유. 한심한 이유? 무서웠던 거야. 조소가 잔뜩 담긴 목소리로 란은 답을 가르쳐 주었다. 어제 그 녀석이 돌아갈 때 이미 날이 저물고 있었어. 장소가 장소이니만큼 캄캄한 납골당에 혼자 숨어드는 일은 힘들지. 세전 도둑이라는 엄청난 죄를 저지를 생각이면서 유령은 무섭다고야? 애들 생각은 도무지 모르겠다야. 아버지가 끼어든다. 란은 더더욱 조소를 멈추지 않는다. 정말 바보네. 잘 될 일이 없지. 중학생이 생각하는 게 늘 그 정도지 뭐. 하지만 그러면 교복을 입은 건? 그 녀석, 부활동 같은 거 안 해. 오늘 아침처럼 들켰을 때 그럴듯한 변명을 하려고 입은 거지. 란의 말로는 그 남학생이 학교에서 란과 친하게 지내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고 한다. 저를 안내해 달라고 한 것 자체가 부자연스러운 일인 것이다. 그러나 사람 좋은 란은 그 요청을 받아들였고 거꾸로 란은 거기에 담긴 악의를 재빨리 파악해 버린 것이다. 피가 통하는 쌍둥이면서도 정말 대조적인 두 사람이다. 뭐 하면 지금부터 확인해 볼까? 너 세전을 훔치려고 했지? 라고 물어볼까? 전화번호 정도는 조사하면 금방 알 수 있는데. 나는 스마트폰을 꺼내는 란을 말렸다. 괜찮아.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피해도 없었는데. 상대는 어차피 솔직히 자백하지도 않을 텐데 뭐. 쳇, 납골당에 쫄 정도면 세전을 훔치려고 한 사람은 천벌을 받거나 저주를 받는다고 대충 둘러대면 다 털어놓을 것 같은데. 란은 아깝다는 듯 스마트폰을 넣었다. 벌을 받는 걸로는 란도 그 남자에 못지 않을 텐데. 나는 핸들을 놓은 한 손으로 미간을 주물렀다. 봐, 다 왔구마이. 저거이 오가미 집안의 저택이요. 아버지는 운전하는 내가 아니라 란에게 말한다. 나는 차를 좌회전해서 저택 문에 천천히 댔다. 커다란 1층 집인 전통 일본 가옥 주위에는 이미 조문객이 모여들고 있었다. 가까운 친척이라고 해도 결코 적은 수가 아니다. 그래도 방문객의 차들은 모두 부지 안에 별다른 혼란 없이 세워진 걸로 보아 자산가 오가미 집안의 남다른 스케일을 짐작할 수 있었다.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상정하고 지은 도연사의 부지보다도 훨씬 넓다. 아버지가 어제 문상을 할 때 알려주었다는 마당의 위치에 차를 세웠다. 옆에 서 있는 소나무는 정말 잘 정리되어 있어 마당 손질에 얼마나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지도 알 수 있었다. 아이고 스님, 어서 오세요. 기다렸습니다. 차에서 내리자 몸집이 크고 사람이 좋아 보이는 남자가 맞아주었다. 오가미 집안의 장남 신타로이다.
상복을 완벽하게 차려입고 있지만 무더위 때문인지 손수건으로 시종 대머리를 닦고 있다. 그 표정이 너무나 평온해서 슬픈 것처럼 보이지도 않았다. 이번 일은 정말 유감입니다. 면식은 있었지만 신노스케가 세상을 떠난 후로는 처음 본다. 내가 고개를 숙이자 신타로는 저야말로 하며 가볍게 인사를 받았다. 아이고,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지 않아도 되는데. 아버지는 벌써 오랫동안 병환 중이셨고 언제 돌아가셔도 이상할 게 없는 상태였으니까요. 특히 최근 2년 동안은 늘 사람이 붙어 있어야 할 정도라 자식들도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했지요. 그 말은 진심일 것이다. 현재의 신타로는 예의를 갖춘 미소까지 지을 정도로 여유롭다. 하지만 어쩌면 그는 친아버지를 잃은 중대함을 나중에 가서야 깨달을지 모른다. 그런 사람을 이제까지 여러 번 봐왔다. 신타로의 안내를 받아 들어가자 잉어가 노는 연못이 있는 마당 너머에 길게 뻗은 툇마루 앞에 접수대가 있었다. 우리들은 제단이 설치된 안쪽 방에서 경을 읽기로 했다. 주지 스님.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하고 제일 먼저 달려온 여성이 있었다. 일본 전통 상복이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화려한 인상의 그 얼굴은 기억이 없다. 비단 손수건을 입가에 댄 모습이 너무나 품위가 있다. 이쪽이 사치오 씨. 아버지는 내게 그녀를 한마디로 소개했다. 이름을 듣고야 알았다. 그녀가 이번 장례식의 상주이자 돌아가신 신노스케의 후처이다. 40대 후반의 신타로보다 젊고 아직 30대이다. 남편인 고인과는 자기 나이만큼이나 나이 차이가 날 터이다. 사치요는 이쪽에도 인사를 했지만 그 뒤로는 거의 아버지와만 이야기를 나누었다. 오가미 집안의 법사는 늘 아버지가 와서 치렀기 때문에 처음 대면하는 나를 어떻게 대할지 모를 수도 있겠다. 어정쩡해진 나는 옆에 선 신타로에게 묻는다. 저기 여성분은? 접수대에서 중년 여성 한 명이 조문객을 응대하고 있었다. 명부의 이름을 쓰도록 권하고 받은 조의 봉투를 의자에 앉은 채 허리를 구부려 어딘가에 넣는다. 접수대 책상은 전면에 하얀 천이 깔려 있었는데 아마 그 그늘에 보이지 않도록 조의금 봉투를 넣는 함이 놓여 있는 모양이다. 아버지와 사치요의 대화를 말없이 지켜보던 신타로는 정신을 차리듯 접수대를 보고 대답했다. 아, 집안일을 도와주시는 미즈카미 야스의 짱입니다. 이번 장례는 가능한 가까운 사람끼리 하려고 장의사에는 제단과 화장 절차만 부탁했습니다. 가까운 친척만 불렀기 때문에 조문객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다른 연고자는 후일 다시 알릴 예정으로 장례의식이 따르지 않는 이별 모임에 참가하실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폭넓은 교우관계가 있던 신노스케이므로 조금 특수하다고 생각했지만 유족이 바라면 그런 형태의 장례도 있을 법했다. 그것은 좋은데 신타로가 집안일을 돌보는 야스에 씨를 두고 짱이라는 친근한 애칭을 붙여 부르는 데는 위화감이 들었다. 야스에 씨에게 실례지만 그런 애칭이 자연스러워 보이는 나이가 아니었다. 그녀의 상복은 양복이다. 그러나 사치요와 신타로의 옷과 비교하면 질이 상당히 떨어진다. 눈은 움푹 패고 주름도 두드러진 초췌한 모습으로 간신히 접수대 일을 보고 있다. 내 의문을 알아차렸는지 신타로가 이야기를 계속했다. 야스의 짱은 제 동급생입니다. 그런 인연으로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로는 야스에 씨는 초등학교 아들과 둘이 살고 있는 유치쿠 시내의 아파트에서 오가미 저택으로 매일 출근을 한다고 한다. 5년쯤 전에 남편과 이혼한 후 모자 가정으로 고생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신타로가 얘기를 해서 2년 전부터 신노스케의 의향으로 오가미 집안에서 일하게 된 것이다.
그때 이제까지와는 달리 신타로가 목소리를 줄이고 내게 귀옛말을 했다. 2년 전에는 이미 사치요 씨가 아버지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서요. 야스의 장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정말 열심히 아버지를 돌봤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그녀가 오히려 아내 같았을 정도입니다. 사치요 씨는 야스의 장을 그리 좋게 보지 않는 것 같지만 아버지가 매우 마음에 들어 하셔서 야스의 장을 해고하지 못했죠. 그 신노스케 씨가 세상을 떠났으니 야스에도 곧 이 집에서 쫓겨나리라. 원래의 고생스러운 생활로 돌아가야 할지도 모른다. 신노스케 씨는 야스에 씨에게 뭔가 남기려고 하셨습니까? 얘기를 꺼내고 나서 아차 싶었다. 이런 이야기는 너무 노골적이다. 승려로서뿐만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도 부적절하다. 다행히 야스에를 안타깝게 여기는 신타로는 별로 개의치 않았다. 어느 날 아버지가 유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내가 야스에 짱도 적어 놓으라고 했더니 아버지는 굳이 말할 필요도 없다고 하셨죠.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유언장을 아무리 찾아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발견하지 못했다. 아니, 어디까지가 진심이었는지도 모르죠. 아버지도 만년에는 정신이 좋지 않으셔서. 그래서 느닷없이 사치요 씨와 결혼했겠죠. 하지만 유언 정도는 만들어뒀을 거라 생각했는데. 유산 상속으로 자식들이 싸우는 일, 아버지는 걱정도 안 되었는지. 뭐라고 해야 할지 몰라 나는 뺨을 긁었다. 별 생각 없이 돌아보자 잠자코 뒤를 걷고 있던 렌이 너무나 지루하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이 나이의 아이가 어른들의 대화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럼 준비도 있어서 저는 이만. 내가 말하자 신타로는 서두르는 모습을 보였다. 아이고,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붙잡아 놓고. 자, 어서 이쪽으로. 나는 아직도 사치요 씨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아버지에게 말을 걸어 신타로의 안내로 오가미 가문의 저택에 발을 들여놓았다. 4. 신타로는 우리들을 저택 안쪽에 있는 다다미 방으로 안내했다. 여기를 대기실로 쓰라는 소리이다. 미리 에어컨을 켜둔 모양인지 아주 시원하다. 그럼 저는 접수 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서둘러 신타로가 닫고 나간 장지문은 10초도 지나지 않아 다시 열렸다. 우리들은 준비되어 있던 방석에 앉을 틈도 없었다. 주지 스님, 잠깐 들어갈게요. 인사를 하고 다다미 방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나도 알고 있다. 선두에 서서 장지문을 연 사람은 오가미 집안의 장녀 가오루코. 커다란 목소리와 단단한 체격, 남자처럼 짧게 자른 머리에서 호방한 기운이 스며 있다. 그 뒤를 따라 촉촉한 눈가에 초췌한 모습으로 나타난 자녀 사쿠라코. 가오루코와 대조적으로 마른 몸에서 자아내는 분위기가 여성적이다 못해 신경질적이다. 이 두 사람은 모두 신타로의 누나들이다. 신타로는 나와 마찬가지로 여러 누나를 둔 장남인 셈이다. 게다가 그 뒤에는 차남이자 막내인 신지로가 있다. 계속해서 눈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아 심약한 사람처럼 보인다. 형과 달리 숱이 많은 머리를 길게 기른 모습이 세상과는 거리를 두고 사는 사람 같아 보인다. 정말 개성이 넘치는 사남매구나 하고 나는 감탄했는데 사실 나도 개성에서는 뒤지지 않는 구보야마 가문 사남매의 일원이다. 생각해보면 가족 구성원에게 저마다 역할이 주어지니 저마다 다르게 자라는 것이 당연한 건지도 모르겠다. 아이고, 바쁘신디 이렇게 굳이 인사가정 와주시다니. 아버지가 황송하다는 듯 말을 걸었지만 가오루코는 개의치 않고 앉은 뱅이 탁자 근처에 앉아 우리들에게 차를 타주었다.
사치오 씨가 준비를 하도 잘 해놔서 저희들은 할 것도 없어요. 우리들은 다 서로 떨어져 살아서 이 집 살림을 모른답니다. 자신이 태어난 집을 얘기하는데 완전히 남 일처럼 말한다. 반쯤은 사치오를 향한 비난일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상은 장남인 신타로가 바로 고향으로 돌아와야 하는데 도련님도 차로 되겠어? 말을 들은 레는 조그맣게 끄덕인다. 오랫동안 도연사에 시주를 했기 때문에 오가미 집안의 사람들은 렌의 복잡한 사정도 잘 알고 있다. 그가 여기에 있는 이유를 꼬치꼬치 캐묻지 않은 것은 역시 배려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장례식은 1시부터 시작되니까 그때까지 편안히 계세요. 우리들이 차에 입을 댈 무렵에 가오루코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고 방을 나갔다. 다른 2명, 사쿠라코와 신지로도 누나를 따르는 형태로 복도로 나가 장지문을 닫으려고 한다. 문이 닫힐까 말까 하는 순간이었다. 누나, 잠깐만. 허둥지둥 복도를 달리는 소리가 이어지고 신타로의 목소리가 났다. 가장 먼저 방을 나간 가오루코에게 말을 거는 그 목소리는 매우 절박하게 들렸다. 괜히 신경이 쓰여 나는 장지문 사이로 고개를 내밀었다. 차녀와 차남에 가려 잘 보이지는 않지만 신타로가 누나에게 뭔가를 보고하고 있었다. 귀를 기울여도 그 소리는 잘 들리지 않았는데 오히려 그 너머, 정원 너머에서 소동이 일어난 것처럼 시끄러웠다. 얼마 후 사남매가 복도를 쪼르르 달려나갔다. 내가 방으로 다시 고개를 들이미니 아버지는 자기는 끼어들지 않겠다는 듯 느긋하게 차를 마시고 있다. 레는 이제는 휴대게임에만 관심이 있는 모양이다.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지금 화장실에 다녀올게요. 그것은 아무나 들으라고 한 변명이었다. 밖의 소동에 마음이 쓰인 나는 방을 나와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향했다. 텐마루에 도착하자마자 쏟아지는 성난 목소리에 목을 움츠렸다. 당신이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엄숙해야 할 장례식에서 이게 무슨 일이지? 접수대에는 야스에가 금방이라도 땅속으로 꺼질 것 같은 모습으로 잔뜩 몸을 움츠리고 있다. 야스에를 향해 성을 내는 사치오를 신타로가 허둥대며 말리고 있다. 아이고, 자, 사치오 씨, 조금 진정해요. 어떻게 진정할 수 있죠? 신타로 씨도 피해자잖아요. 지금 당장 경찰을 부를 거예요. 그만해요. 자신의 장례식에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일어나면 아버지도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무슨 일이 있는 겁니까? 나는 몇 걸음 떨어져서 상황을 지켜보는 신지로에게 물었다. 그는 담담한 태도로 대답했다. 우리들 남매가 건넨 조의금 내용물이 사라졌답니다. 신지로의 설명으로는 야스에가 접수대를 맡고 있는 동안에 조문객이 건넨 조의금을 다리 밑에 뚜껑이 열린 반투명 플라스틱 상자에 넣었다고 한다. 그 시점에서 안의 내용물까지는 확인하지 않았다. 나중에 사치오가 다 모아서 개봉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돈이니까 신중하게 다루는 것이 당연하지만 봉투의 내용물 확인까지 사치오 혼자서 하려고 했다니 가오루코가 우리들은 할 일이 없다고 한 비난이 어떤 것이었는지 알 것도 같았다. 그런데 조금 전 인사를 하러 접수대 주변을 서성이던 사치오가 그 함을 발로 차서 엎어버리고 말았다. 야스에와 사치오는 흩어진 조의금 봉투를 모으고 있었는데 신타로의 이름이 적힌 조의금 봉투가 너무 얇다는 것을 깨닫고 열어보니 안에 내용물이 없었던 것이다. 혹시나 해서 확인을 해보니 신타로뿐만 아니라 신지로, 가오루코, 사쿠라코의 조의금까지 사라진 게 아닌가. 하지만 밖에서 만져만 보고서 어떻게 내용물이 없다는 걸 알죠? 내가 제일 먼저 떠오른 의문을 꺼냈다. 신지로는 비밀이라며 목소리를 낮췄다.
우리들 넷은 조의금 액수를 10만 엔으로 통일하자고 결정했습니다. 어제 이 집에 와서 자연스럽게 얘기를 나누다가 결정된 일이라 아마 이 집안에 있던 사람은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사치오 씨도 그게 머릿속에 있었으니까 봉투가 너무 얇다고 생각한 거겠죠. 과연 10,000엔짜리가 10장이면 두툼할 것이다. 손에 잡은 감촉만으로 안다고 해도 이상할 건 없다. 또 신지로의 말로는 네 사람의 조의금 봉투는 모두 미즈이키 별표가 인쇄된 형태가 아니라 정말로 묶는 것이었고 게다가 안과 밖의 봉투가 분리되어 따로 들어가 있는 것이었다. 별표 포장지나 봉투 등을 매는데 쓰는 끈으로 가는 진호에 풀을 먹여 말린 것. 당신이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 신타로 남매들에게 미안하지도 않아. 사치오는 아직도 화가 가라앉지 않았는지 10살은 위일 것 같은 야스에를 가차없이 나무라고 있다. 옆에서 팔짱을 끼고 있던 가오루코가 자기가 아까운 건 아니고 라고 작게 내뱉는 바람에 내가 헛기침을 해서 얼버무렸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화장실에 가느라고 비웠는데 그때 도난당했는지도. 야스에는 완전히 창백해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발언을 했는데 참다 못하고 동급생인 신타로가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다. 그건 아니야. 그 동안에는 내가 접수대에 있었어. 사치오 씨도 내내 이 근처에 있었잖아요. 그러나 그 말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다. 사치오는 갑자기 비웃는 듯한 웃음을 짓고는 말했다. 그럼 야스에 씨가 훔쳤나 보네요. 앞으로도 아들을 키워야 하니까 힘들지 않겠어요? 이 말에 더는 다른 사람들도 참고만 있지 않았다. 그 중에서도 선두를 끊고 제일 먼저 튀어나와 사치오를 노려본 사람은 조금 전까지 훌쩍훌쩍 울고 있던 사쿠라코였다. 해도 될 말이 있고 아닌 게 있어요. 빨리 사과하세요. 범인이 아니라는 것을 제대로 설명만 해준다면 무릎이라도 꿇지요. 물러나고 싶어도 물러날 곳이 없는지 사치오도 침을 튀기며 대꾸한다. 제가 훔쳤을 리가 없어요. 저는 계속 접수대에 있었고 늘 주위에 사람이 있었어요. 봉투를 4개는커녕 1개도 불가능해요. 게다가 미즈이키를 풀고 봉투를 열어 안에 봉투만 꺼내고 원래 제자리에 돌려놓을 기회 같은 게 있겠어요? 사쿠라코가 사이에 끼어든 틈에 냉정해졌는지 야스에가 자신에게 씌워진 혐의를 딱 잘라 부인했다. 그러나 사치오도 지지 않는다. 어딘가에 숨겼다가 그대로 화장실에 갔을 때 안에 봉투를 뺀 거 아니야? 그건 무리야. 신타로가 다시 야스에를 도우러 나섰다. 야스에 짱은 조의금 봉투를 받으면 곧바로 발밑에 있는 함에 넣었어요. 우리들 남매는 전원 다른 사람이 오기 전에 조의금을 건넸으니까 우리들 조의금은 이 함 안에서도 가장 밑에 깔렸을 겁니다. 그 시점에서 함을 뒤져 우리 걸 꺼냈다면 반투명한 함이 텅텅 비어 있는 것을 누군가 봤을 겁니다. 그리고 조문객이 오고 난 다음에 우리 걸 꺼내려면 함을 다 뒤져야 하는데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야스에가 그런 이상한 일을 하고 있었다면 다른 누구도 아닌 사치오가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이다. 야스에의 무고가 입증된 것처럼 보였는데 사치오는 억지를 부리며 물러서지 않았다. 어쨌든 야스에 씨가 훔치지 않았더라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에요. 일단 그 함을 이리 주세요. 지금 있는 것만이라도 금고에 넣어 두어야 마음이 놓이겠어요. 사치오는 그렇게 말하고 야스에의 옆으로 가서 몸을 숙였다. 주위에서 훤히 들여다보는 게 저어되었던 모양이다. 긴 책상에 깔린 하얀 천에 가려져 있던 플라스틱 함을 사치오가 들어올린다. 그리고 사치오가 저택 안으로 모습을 감추고 긴 책상 위에는 내용물이 사라진 조의금 봉투 4장만이 남겨졌다. 신타로가 자연스럽게 그것을 손에 들고
예복 안주머니에 챙겨 넣는 모습을 나는 보았다. 이제 곧 장례를 시작할 시간이네. 주지 스님에게 도와달라고 좀 전해주세요. 신지로가 손목시계를 보며 내게 알린다. 멀리서 소동을 지켜보던 조문객들도 어느새 저택에 깔려있는 방석에 앉아 있었다. 조이금 도둑 사건은 결국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채 10분 후에는 같은 방에서 정식 장례 독경이 시작되었다. 소울 스토리타임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매주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일요일에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이야기까지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그럼 안녕.